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천절 한덕수 국무총리 경축사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노동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 총리는 반도체 부진과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짜뉴스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네, 한 총리는 오늘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특히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지금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뉴스가 뭐냐? 어떤 걸 가짜뉴스라고 봐야 되느냐, 이것부터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네, 물론 시민사회, 언론 등등에서 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예. 이걸 정부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 허위 조작 뉴스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안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내놓고 있는데 네. 국회에서도 그 관련해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 거냐, 그리고 그걸 정부가 어떤 기관이 어떤 식으로 이를테면 규제나 그렇죠. 예.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의견을 냈다고요? 이게 이제 지난달 20일 지금 한 2주 전이죠. 그때 예.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법안 소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제 그 출석한 자리에서 한 얘기가 온라인상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다만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또 판단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건 이를테면 포털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건데 사업자가 자체 판단을 할 경우 자의성이 과도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는 개천절에도 서로 신경전을 이어갔네요. 네, 여야는 개천절인 3일에도 이 서로를 향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면서 추석 민심에서 보여준 뜻 또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살피라는 명령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제1야당은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과 이를 위한 정쟁에만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민족 역사의 출발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담겨 있고 이는 오늘말로 바꾸면 애민 정신이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애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고통에 눈감은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힘겨워지는 삶을 토로하는데 정부는 상조하고만 외치며 국민의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법과원칙이 뭐냐, 이거 가지고도 해석의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홍익인간 가지고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란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여야가 명절 기간 동안 청취한 민심을 전했는데 굉장히 서로 달랐다고요? 표현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비슷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오늘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민생 그리고 경제를 강조했는데요. 네. 이를테면 국민의힘 윤주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연휴 기간 국민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경제와 민생을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협치 정신으로 10월 국회 문을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 국민적 분노가 컸다, 이렇게 추석 민심을 진단하면서
드러나면서 네. 우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반면 그 책임 소재라든지 아니면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접근법이 달랐는데요. 이 홍원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 인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회의장이 오늘 회의 때 추석을 앞두고 뛰어오른 과일 채소값에 기름값, 공공요금까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는데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외면해온 민생 외상값부터 갚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는 6일 그러니까 사흘 뒤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 아닙니까? 그때가 이 대축 국면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네, 뭐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제 오늘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당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돼서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틀 뒤 그러니까 5일이죠. 김행 영화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연휴 직전 상황이라서 좀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원래 이제 5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여야 합의가 이렇게 잡힌 거고요. 네.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는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네. 원래 민주당에서는 이제 5일에 유인촌 후보자를 하니까 김행 후보자는 6일에 하자.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6일에 본회의도 해야 되고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5일에 그냥 같은 날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었는데 네. 결국 민주당이 5일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협의나 이제 그 개최 합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여가위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했다. 네, 민주당이 과반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만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지금 그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일정도 단독으로 하고 증인도 단독으로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거의 막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는 결코 임할 수 없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럼 청문회 일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이제 당장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일정 관련해서 여야 간의 추가 협의가 뭐 내일 중에 극적 타결이나 이런 게 가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그 인사청문 요청 기한 20일이 지나기도 지나지만 그 다음 주부터 국감이 있잖아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네. 때문에요. 아마 청문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이 며칠 되지도 않는데 여야 간의 협의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뭐 다 예정이 된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레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국회 유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그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이같이 답변을 하면서 그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관장 사퇴 종용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가 없었다면서 그 특정 단체를 통해 지원을 배제한 바 없고 보조금에 관해선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 당시 물러난 이제 기관장 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네요. 일괄 사퇴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일괄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퇴를 요구한 적 없다고 하는데
방점이 찍힌 얘기로 보이는지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 후보자의 입장, 그러니까 주장인 건데요. 유 후보자 주장에 따르면 일괄 사퇴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적은 없고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규정을 위반한 기관장들에 한해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럼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이제 그게 유 후보자 측의 입장이고요. 아마 네.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언론계 사퇴 종용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얘기냐에 따라서 서로 해석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말지 이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재청구란 말도 나오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좀 쉽지 않지 않는가라는 관측이 그렇죠. 많을 것 같긴 전반적으로는 한데.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분리 기소를 또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소는 이제 물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예정이 돼 있다시피 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연휴 내내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를 해서 아마 혐의를 보강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사실 수로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예. 이제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이제 소명이 됐다 법원에서 이렇게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대장동 또 성남 FC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이제 자동 기각된 이후에 불구속 기소를 한 것처럼 보강 수사를 통해서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다 이런 얘기도 오늘 일부 언론 지상에 보도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 앞서 기각이 됐던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거에 더해서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요것과 합쳐서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네. 이미 한 번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네. 같은 혐의에 대해서 재청구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론의 비판 등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게 언론의 해석인지 아니면 진짜로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이거에 따라 또 전국 방향이나 아니면 정치권이 흔들흔들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오늘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상 무응답, 그러니까 무대응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요. 네, 사실 국회 기자들은 좀 힘들었는데 연휴 네. 기간이 아니라 추석 명절 당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영수회담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항저 아시안게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로 불렀다고요? 네, 지난달 30일 열린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네. 북한 관영 매체가 우리나라를 괴뢰라는 표현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남북 여자축구 대결 이튿날인 지난 1일에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남조선 대신에 괴뢰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도 이 지난 2일 자막이나 이 보도 내용에서 이 괴뢰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변화를 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네요.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금 독일을 방문 중인데요. 예. 현지 시간 2일 구동도 국가안보부 슈타즈가 정치범들을 가두고 취조하던 구치소를 방문해서 구동독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북한에 개탄한다면서 하루빨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폐지돼야 하고 더 이상 인권 유런이 이뤄지지 않게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및 추모 등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기록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포털 사이트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네, 이게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한국 대 중국 그 축구 8강전 당시에 이 포털 사이트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91%에 한때 달해서 논란이 좀 일었었습니다. 결국 예. 다음 측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스포츠는 지난 2일 클릭 응원은 누구나 로그인하지 않고도 쉽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도록 제공해온 기능이라면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 제한 없이 클릭할 수 있어 특정 팀에 대한 클릭 응원 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클릭 응원 서비스 정책을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아시안 게임 응원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 댓글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이 운영하는 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의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 사용하는 북한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누가 돌려서 응원을 조작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뭐 그거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사실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네. 한국 대 중국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포털에서 중국 응원하는 게 91%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아마 뭐 중국 네티즌 내지는 뭐 중국의 어떤 뭐 특정 뭐 세력이라든지 아마 그런 곳에서 이제 매크로를 사용해서 접속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이나 뭐 그 자체는 타당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뭐 다만 이에 대해서 뭐 한국 여론 조작이라든지 뭐 이제 뭐 여당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뭐 어떤 이게 수사나 뭐 조사 뭐 이런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떤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북한 개입설까지 얘기를 해서 사실 확인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죠.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우려의 타당성이 있다고 이 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아니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포털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여당 내에서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도 지금 가짜뉴스 대응 문제와 함께 지금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쪽의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포털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사실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뭐 그 전후 상황이 뭐 이래저래 입기를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난달 25일에 그러니까 연휴 직전에 이제 그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는 게 이렇게 알려진 건데요. 예. 이 실태 점검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방통위가 된 입장을 보면 이 지난 7월 5일부터 이제 실태 점검을 해왔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실태 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실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런 규정 위반이 뭐 거의 확인이 됐다는 취지로 이제 그 공지를 한 거고요. 네. 또 이제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서 특정 언론사 편주 현상 등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게 그 조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를 착수하면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사실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대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뭐 사실상 이렇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뭐 좀 다소 이례적인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이제 위반이 확인됐다면 뭐 당연히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그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 시점에서 이런 뭐 발표가 나온 거는 좀 뭐 전례에 비춰봤을 때 그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아예 뭔가가 있다고 단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또 싶은데요. 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 검색했더니 부정적인 기사만 쫙 뭐 검색이 되더라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 바가 있어서. 네, 뭐 언론이나 뭐 그 업계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라고 검색해봐라 뭐 이런 반복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주요 산업이 넉 달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네요. 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느덧 4분기가 시작됐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넉 달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앞으로도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외교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수출 투자 호조세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수출이 살아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40조 원대 투자 약속, 또 아랍에미리트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을 언급하면서 이달 안에 두 나라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동산 문제 등도 계속 잘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하고 대비해서? 아니면은 수입이 줄어서 무역 흑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나고 있는 거는 이른바 불황한 흑자라고 해서 예.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뭐 하느니나 그 경제 관련 기관들에서 그런 분석을 했었고요. 오늘 대통령실 발표는 뭐 이를테면 뭐 전년 대비라든지 뭐 지난 5년 대비라기보다는 예. 이제 상반기에 비해서 수출과 투자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 뭐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계속 살아나도록 정부가 뭐 지원하고 힘을 쏟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표로 이제 뭐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는 와, 우리가 수출이 잘 돼서 무역 흑자가 나는구나, 이렇게 혼동할 소지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무역 교역량은 쪼그라든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유가라든가 아니면 가스 가격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니까 그 수입을 확 줄이는 바람에 지금 불황형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을 경기가 호조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전문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또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시아 최대 국제영화제인